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에세이집이죠.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을 오랜만에 다시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인데요. 이름 같은 건 다 가명입니다.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서예춘 씨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한 뒤에 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뒤늦게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부인과 뒷산 약수터를 산책하던 중에 서예춘 씨는 그만 넘어져서 다리를 접질리고 말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던 차에 마침 옆에서 운동을 하던 민경돈 씨가 와서 그 서예춘 씨의 다리를 주무르고 응급조치를 해주었죠. 그 아들뻘인 민경돈 씨의 예의 바른 태도에 서예춘 씨는 그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종종 함께 산책을 할 만큼 가까운 이웃 사이가 되었죠. 자, 이 민경돈 씨, 그 젊은 민경돈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낸 거는 서예춘 씨를 만난 후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약수터에서 만나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침울한 표정의 민경돈 씨를 보고 서예춘 씨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민경돈 씨는 우물쭈물하며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제 처남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급하게 합의금을 마련하는 중인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여기저기 융통해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1,000만 원. 솔직히 1,000만 원 정도라면 서예춘 씨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예춘 씨는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그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어떤 거? 그러자 민경돈 씨는 미안한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럼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한 달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을 쓰겠다면서 돈을 빌려간 민경돈 씨는 돈을 빌려간 지 한 달이 아니고 20일째 되는 날, 그 열흘이나 더 빨리 그 서예춘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주신 돈으로 합의를 잘 끝냈습니다. 덕분에 아내에게도 체면이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민경돈 씨는 서예춘 씨에게 그 돈 받은 1,000만 원하고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해서 현금 1,050만 원 그리고 산삼 세트를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어르신께서는 이자를 생각하고 빌려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어려울 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르신께 감사의 표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서예춘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서예춘 씨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서 돈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민경돈 씨가 이렇게 이자 또 선물까지 챙겨주고 예의를 차리니까 야, 이 친구 참 남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민경돈 씨는 서예춘 씨에게 자기가 준비 중인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용인 즉슨 민경돈 씨의 친구가 M&A, 그 인수합병을 준비 중인데 3억 원 정도의 예치금을 걸어 놓아야 그 거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1억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경돈 씨는 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예춘 씨한테. 어르신 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신다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꼭 돌려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M&A라 M&A. 사실 이런 것들은 서예춘 씨는 잘 모르는 거였죠. 서예춘 씨는 그냥 자기 기업을 그냥 오롯이 그냥 혼자서 키워왔는데. 근데 민경돈 씨가 막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리고 친구가 어렵다는데 크게 한번 도와주시오. 라면서 선뜻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민경돈 씨는 역시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예춘 씨는 솔직히 민경돈 씨가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가능성 그건 거의 없다 이렇게 봤죠. 근데 설마 돈을 떼먹게 하겠나. 자, 이번에도 민경돈 씨는 돈을 빌린 지 한 달 안 되는 날을 한 달도 다 안 돼서 찾아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 친구가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요. 어르신은 정말 제 은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민경돈 씨는
빌려간 돈 1억에다가 이자 500만 원, 그리고 고급 자기 세트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서해춘 씨는 아니 내가 이자 놀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 원금만 주면 되네 라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민경돈 씨는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아닙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신 믿음에 대한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자, 그 이후 두 사람은 뭐 마치 부자지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죠. 중간에 뭐 서해춘 씨의 부인이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도 민경돈 씨가 실력 있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한 달 만에 수술 일정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자, 이렇듯 두 사람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어느 날 민경돈 씨는 서해춘 씨에게 큰 부동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일전에 M&A를 성공한 친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곧 개발 계획이 발표될 지역의 부지를 미리 매수해 놓으면 상당한 이익이 보장된다. 화천대유 비슷한 거겠네요. 어르신,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부동산의 공동 지분을 설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모든 거래를 중개하겠습니다. 등기부에 이름도 올리시고요. 노후를 위한 준비로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서해춘 씨는 그렇지 않아도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 중이었거든요. 워낙 본인 스스로가 의심이 많고 또 철두철미한 성격이어서 그동안 주위의 여러 권유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민경돈 씨 처신을 볼 때 자금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해준 씨는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 중에 절반을 해약해서 15억 원을 그에게 줬습니다. 민경돈에게. 돈을 받은 민경돈 씨는 그날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어요. 뒤에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된 그 땅의 등기부에 서해춘 씨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지역은 설명과는 달리 개발 계획에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서해춘 씨의 아들 서민호 사장이 제게 민경돈에 대한 형사 고소를 요청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 그 아버지인 서해춘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서해춘 씨는 민경돈 씨한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형사고소는 좀 더 이따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인 서민호 사장은 짜증을 내면서 타박하는 거죠. 아버지, 그게 그놈 수법이라고요. 완전히 당하신 겁니다. 자, 어떻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민경돈 씨는 불신 검문에 걸려 체포됐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민경돈 씨는 사기 전과만 3개였고 모두 재력가들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를 제한하는 수법으로 목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서민호 사장은 그 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결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뿐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깐깐하고 치밀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주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그 아버지인 서해춘 씨 부탁으로 그 서해춘 씨와 민경돈 씨의 면회를 주선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입회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민경돈 씨 앞에서 서해춘 씨는 살며시 민경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내가 어떻게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 봄세. 민경돈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전 절대 어르신을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모두 잃게 되니까 도저히 어르신을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랬던 거구만.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하네. 민경돈 씨의 너무나 뻔한 거짓 사과에도 서해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민경돈 씨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해춘 씨는 저한테 그 민경돈의 죄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방법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이걸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알려줬죠. 더불어 그 서해춘 씨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자기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면서 형사 변호사를 한 명 소개해달라 부탁했어요.
그 민경돈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고 그 서해춘 씨는 직접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민경돈 씨를 변호했습니다. 이런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자필로 쓴 처벌 물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죠. 전 사실 민경돈의 그 사기 전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최소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나 예상했죠. 피해 금액도 크니까. 그런데 이거 뭐 피해자가 처벌을 불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최종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죠. 그 이후에 민경돈 씨와 서해춘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서해춘 씨가 제게 했던 말이 가슴에 되게 오래 남아요. 절대 고의적으로 내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 눈빛을 보면 압니다. 진심으로 그 친구는 날 아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굳이 애둘러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직시죠, 직시.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뢰인은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못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려 고집하죠. 바로 서해춘 씨 같은 분들이 그런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때로는 그 직시의 결과가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주었던 신뢰와 애정이 모두 부정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죠. 서해춘 씨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 역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신뢰와 애정을 악용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해춘 씨는 민경돈 씨를 진정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서해춘 씨만 알고 있을 그 진실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